아무리 펜션이라도 한밤중에 아내 혼자밖에 있는 게 걱정되어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대충 옷을 입고 신발장에 신발을 찾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발장에서 슬리퍼를 신으려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다른 부부의 소리인가 했는데 아내의 신발이 현관에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님이라 부르던 자의 방 쪽에서 들리는 신음소리.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니 틀림없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내가 갖기는 싫고 남주기는 아깝고 흔히 바람난 인간들이 자기 배우자를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연은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 남자가 상간남의 전처와 연인이 된 사연으로 상간자들의 골 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남에 사는 50대 남성입니다. 이런 글을 쓰는 것조차 치가 떨리지만 최근 전처와 상간남의 뻔뻔한 행동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복수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생겨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5년 전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혼 사유는 전처의 불륜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형님이라 부르며 10년 넘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과의 배신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처음 그를 만난 건 10년 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였습니다. 아이들이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자연스레 가까워졌죠. 처음에는 그저 인사하는 이웃이었다가 아이들 때문에 자주 마주치다 보니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집에서 저녁을 먹기도 하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근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농구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특히 그와 저는 나이도 비슷하고 아이들 나이도 비슷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의형제처럼 지냈죠. 회사 일로 힘들 때면 서로 맥주 한잔하면서 고민을 나누었고 집에 수리할 일이 있으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했습니다. 그의 아내 선영 씨와 제 아내도 친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김장도 하고 아이들 간식도 나눠 먹이고 정말 한 가족 같았습니다. 1년에 4-5번은 꼭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봄이면 벚꽃놀이를 가고 여름이면 계곡이나 바다로, 가을이면 단풍 구경, 겨울이면 스키장으로 매번 3명의 아이들과 함께였기에 시끌벅적했지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캠핑장에서 바비큐를 구워 먹으며 밤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우던 순간들, 아이들이 텐트 안에서 장난치며 깔깔대던 웃음소리.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언제든 달려가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딸이 한밤중에 고열로 아플 때면 저희가 대신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고 제가 출장 갔을 때는 그가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했죠. 명절이면 음식을 나눠 먹고 제사 때면 서로 도와가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서로의 부모님 생신까지도 함께 챙기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6년 전 여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해안에 있는 펜션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원래는 늘 그랬듯이 두 가족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선영 씨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불참하게 되었고 대신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부부와 함께 가게 되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바다에서 놀고 저녁엔 바비큐를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죠. 아이들이 잠든 후 어른들끼리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술에 취했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뢰하던 사람들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밤이 깊어 모두가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제 아내는 혼자 불멍을 더하고 오겠다며 남았습니다. 한 40분쯤 방에 누워 있는데 아무리 펜션이라도 한밤중에 아내 혼자밖에 있는 게 걱정되어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대충 옷을 입고 신발장에 신발을 찾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에서 슬리퍼를 신으려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다른 부부의 소리인가 했는데 아내의 신발이 현관에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님이라 부르던
자의 방 쪽에서 들리는 신음소리.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니 틀림없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이성적으로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녹화를 시작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본 광경은 지금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둘은 이불 속에 둘이 앉아 있었고 이불을 치우자 그자는 팬티 차림이었으며 아내는 급하게 바지를 입은 듯 지퍼와 단추가 풀어진 상태였습니다. 순간 이성을 잃고 그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미친 새끼가! 소리와 함께 주먹이 날아갔죠.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도리어 그자가 저를 밀치며 화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야, 이거 오해야 이러지 마. 하는데 그 말에 더욱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오해라니요. 이불 속에서 둘이 옷을 벗은 채 있었는데 무슨 오해란 말입니까? 그때 전 아내는 이불로 몸을 가린 채 울먹이며 여보, 잠깐만. 이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제 눈에는 전부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어요. 겁에 질린 듯한, 하지만 어딘가 연기 같은 표정.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와중에도 전 아내가 그자 앞을 막아서며 보호하려 했다는 겁니다. 싸움이 점점 격해졌고 옆방에 다른 부부가 들어와 말리려 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출동했고 우리는 한밤중에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그자는 계속해서 술에 취해서 그랬다. 아무 일도 없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투나 행동이 전혀 취한 사람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다음 날 아침 펜션에서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 어제 왜 형규 삼촌이랑 싸웠어? 엄마도 왜 울었어? 라고 물었고 큰 아이는 형규 삼촌이랑 엄마가 같은 방에 있어서 그랬어? 라고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전 아내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는 거짓말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며 눈물을 흘리더니 제가 자초지종을 묻자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술에 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형규 오빠가 자고 있는데 제가 실수로 잘못 들어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이야기만 하다가 당신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런 사이 아니에요. 한숨이 나올 정도로 뻔한 변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왜 옷을 벗고 있었냐고 물으니 말을 더듬더니 더워서 그냥 이러면서 말끝을 흐리더군요. 제가 다그치자 이번에는 울면서 키스만 했어요. 진짜 그것뿐이에요. 라고 하더니 제가 더 추궁하자 한두어 번 실수가 있었는데 그게 다예요.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자한테 전화를 걸어 확인하니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는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키스를 했다면서 오히려 제 아내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피해자라면서 이런 상황이 되도록 술을 마신 당신 와이프가 너무 미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자기도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렸다며 빌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인데 마치 사전에 짜고 친 것처럼 둘의 말이 약간씩 달랐습니다. 하나는 내가 실수로 들어갔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자고 있는데 들어왔다고 하고 그런데 정작 제가 문을 열었을 때는 둘 다 또렷한 정신이었고 그자는 제 핸드폰부터 뺏으려고 했죠. 가장 어이없었던 건 전 아내가 여보, 이제 정말 술 안 마실게요. 이런 실수 다신 안 할게요. 라고 했던 겁니다. 마치 이 모든 게 술 때문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전 그날 아내가 그렇게 많이 취하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취했어도 다른 사람 방에 들어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전 일단은 넘어가는 척했습니다. 그래, 술 때문에 그랬다고 치자.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조심하자라고요. 그러자 전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쉬더니 다시 울면서 여보, 고마워요. 이제 정말 잘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연기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군요. 왜냐하면 제가 화를 낼 때는 겁에 질린 듯 울더니
제가 봐주겠다고 하자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전문 배우처럼요. 게다가 그날 밤 제가 방에서 나왔을 때 들었던 속삭임, 그건 분명 둘이 말을 맞추는 소리였을 겁니다. 둘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 없었던 건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그날 전 아내는 그렇게 많이 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평소 술자리에서 제가 늘 지켜보던 터라 아내의 주량을 잘 알고 있었죠. 그날도 소주 두세 잔 정도밖에 마시지 않았는데 그 정도 술로 다른 남자 방에 들어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분명히 남자의 신음소리도 들었습니다. 자고 있었다는 그자의 말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였죠. 또 하나 이상했던 건 제가 문을 열었을 때 둘의 태도였습니다. 놀란 기색보다는 마치 준비가 된 것처럼 그자는 바로 제 핸드폰부터 뺏으려 했고 아내는 그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았습니다. 매년 계절마다 함께 여행을 가게 된 것도 항상 그 둘이 적극적으로 추진했었고 심지어 장소 선정까지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외도할 기회를 만들었던 거죠. 그동안 함께 놀러 갈 때마다 둘이서 어떤 짓을 했을지 생각하니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그들을 추궁해봐야 똑같은 거짓말만 반복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전 일단 그들의 말을 믿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술김에 실수했다고 치잘하며 넘어가는 척했죠. 대신 매일 밤 전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후에 아내 핸드폰을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부터가 힘들었죠.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씻으러 간 사이 비밀번호를 바꾸는 걸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아내의 카톡을 확인하던 중 정민이 언니라는 사람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요즘 어때? 라는 단 한 줄의 카톡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이전 대화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대화를 지워놓은 것처럼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연락처를 확인해보니 그 정민이 언니와는 꽤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아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아내의 친구들을 거의 다 알고 있었는데 정민이란 이름의 언니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죠. 의심이 커져 그 번호를 제 핸드폰으로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 번호의 주인이 바로 최형규, 그자였던 겁니다. 전 아내는 그를 정민이 언니로 저장해두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던 거죠. 이런 식으로 둘은 우리 모르게 불륜 관계를 이어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서 전 둘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아내 몰래 상세 통화 내역을 신청했고 최근 6개월치 내역을 뽑아보니 정민이 언니 번호와의 통화가 유독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출장 간 날이나 늦게 들어온다고 한날에 통화량이 집중되어 있었죠. 또한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넘어갔던 점들이 하나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있었던 수십만 원대의 호텔 식사 결제, 제가 모르는 커피숍에서의 잦은 사용 내역, 심지어 제가 출장 간 날에는 시내 모처의 호텔 예약 내역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모으면서 전 그들의 불륜이 우연한 실수가 아닌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서 전 선영 씨와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정민이 언니와 주고받은 문자만으로는 법적으로 이혼을 하기엔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실을 선영 씨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하지만 더 이상 이들의 뻔뻔한 거짓말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선영 씨에게 연락했고 모든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선영 씨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냉정을 되찾고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함께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선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의 서재에 있는 외장하드에서 증거를 찾았다면서 절대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회사 반차를 내고 집 앞 카페에서 만났는데 선영 씨의 얼굴은 한없이 창백했습니다.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선영 씨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거기에는 제 아내와 최형규의 은밀한 사진들과 동영상이 가득했습니다. 선영 씨는
울면서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충격적이었던 건 영상 속 전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의 관계에서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들이었죠. 제가 제안하면 변태 같다며 거부하던 간호사 복장을 하고 있었고 다른 영상에서는 교복이나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호텔 복도나 주차장 같은 공공장소에서 찍은 영상도 있었죠.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선영 씨의 흐느낌이 카페에 울렸습니다. 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상들의 날짜를 보니 최소 4년 전부터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놀러 갔던 펜션에서 찍은 영상도 있었고 심지어 우리 부부가 애들 재우고 술 마시고 있을 때 몰래 만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그날 밤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전 남편이 저를 안아줄 때마다 다른 여자와 그랬을 걸 생각하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선영 씨를 보며 불륜의 피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은지 실감했습니다. 요즘 제가 미쳐가는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 내가 뭐가 부족했나 자꾸 이런 생각만 들어요. 선영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니 둘은 우리 몰래 수시로 만났던 게 분명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모텔 사진, 여행 사진들, 심지어 우리가 함께 갔던 여행지에서도 새벽에 몰래 만나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 그들은 우리의 신뢰를 배신하고 은밀한 만남을 가졌던 겁니다. 영상 속에서 전 아내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대담하고 관능적인 모습이었죠. 여보, 그건 좀 변태 같아서. 하며 거절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최영규와는 자발적으로 온갖 성적 판타지를 시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둘의 대화에서는 죄책감이나 망설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작년 제 생일날도 우리 딸 졸업식 날도 선영 씨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의 특별한 날에도 몰래 만남을 가졌던 거죠. 증거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선영 씨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배우자의 배신도 충격이었지만 그들이 우리의 신뢰를 이용해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불륜을 이어왔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명절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사 준비로 바쁜 사이 그들은 창고에서 화장실에서 은밀한 만남을 가졌던 겁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고생하는 선영 씨의 모습이 떠올라 더욱 비참했습니다. 전 남편이 제가 보는 앞에서 언니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피로하냐고 물어보던 날도 눈치도 못 채고 있었네요. 선영 씨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은밀한 스킨십을 나눴던 거죠. 그 순간들이 그들에겐 스릴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외장하드에는 둘이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입은 하늘색 원피스가 너무 예뻤어. 아까 눈빛만으로도 설레었어. 와 같은 일상적인 대화부터 자극적인 은어들로 가득한 대화까지 그들은 우리 앞에서는 평범한 이웃이나 친구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왔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선영 씨의 말에 저도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들을 보면 볼수록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신뢰를 이용해 더 은밀하게, 더 대담하게 불륜을 이어온 것이죠. 그날 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모든 증거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아내는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증거를 내밀자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하나둘씩 증거를 보여주자 이내 체념한 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처분에 따를게요. 이전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어서 속이 시원해요. 사실 저도 그동안 힘들었거든요. 라며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최영규하고는 이제 끝낼 거예요. 같이 살 생각도 없어요. 그동안 정말 미안해요. 라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 거예요. 아이들한테 아빠가 우리 이혼하게 만들었다고 할 거예요. 라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를 보여주자 이번에는 그래요. 불륜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일만 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나 있어요?
모두 날 외롭게 방치한 당신 탓이에요. 라며 책임을 전가하더군요.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런 태도 변화가 불륜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지만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불륜을 정당화하려 한다는 거죠. 최영규의 태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네, 와이프가 유혹했다며 피해자인 척하더니 나중에는 남자가 그것도 가지고 이혼하려 하냐? 오히려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다가 증거를 보여주자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우리 아내한테만은 비밀로 해달라며 비굴하게 빌었죠. 이혼 소송은 거의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단순한 불장난이었다. 몇 번 실수한 게 전부다라며 발뺌했죠.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거짓말은 하나씩 무너져갔습니다. 재판부는 제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갖게 되었고 재산 분할은 73으로 제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150만 원으로 정해졌고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영 씨도 똑같이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혼 후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울었고 직장 일을 하면서 혼자 육아와 집안일을 하는 건 상상 이상으로 고됐습니다. 1년 만에 20kg가 빠질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선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처와 최영규가 동거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듣자마자 화가 치밀었습니다. 분명 이혼할 때 최영규와는 절대 같이 살지 않겠다며 눈물까지 흘리더니 결국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이제 보니 전처가 면접 교섭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도 이해가 되더군요. 원래는 전처의 강력한 요구로 일주일에 2박 3일로 정해뒀는데 온갖 핑계를 대며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었거든요. 상간자와 동거하느라 아이들과 만날 시간도 내기 싫었던 거죠. 순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변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불륜한 사람들은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 말을 떠올리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래, 연애도 못하게 할 순 없지. 돈도 많이 뜯겼는데 연애라도 실컷 하라지라고 생각하며 그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죠. 그렇게 이혼 2년 차가 되었을 때 제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선영 씨와 연인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혼 전에는 남의 아내라는 생각에 전혀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복수심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의 따뜻한 마음씨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반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며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영 씨와의 연애는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죠. 제가 회사에 늦게 될 때면 아이들을 잠시 봐주겠다고 했고 선영 씨도 급한 일이 있을 때면 제가 도와주곤 했습니다. 양육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서로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죠. 특히 어려웠던 건 아이들 밥 문제였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장을 보고 저녁을 차리면 늘 9시가 넘었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자주 인스턴트나 배달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영 씨가 자기 아이 먹이려고 만든 김치찌개가 남았다며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애들 먹이려고 끓였는데 너무 많이 했네요. 괜찮으시면 같이 드세요. 그날 처음 먹어본 선영 씨의 요리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요리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잘하지도 못했던 전처와의 15년 결혼 생활 동안 제대로 된 집밥 한 번 못 먹어봤던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죠. 아이들도 아줌마가 해준 밥 진짜 맛있다. 며 좋아했습니다. 그 후로 종종 서로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집에서 요리하면 다른 집 아이들도 불러서 다 같이 먹었죠. 자연스레 아이들도 친해졌고 저희도 육아와 살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오늘은 애들 학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아, 맞다. 다음 주 학부모 상담이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오전에 반차 쓰려고요. 선영 씨는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여갔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에서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죠. 아이들 학교 행사나 학원 스케줄을 조율할 때도 자연스럽게 서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말이 힘들었는데
아이들은 놀고 싶어 하는데 혼자서는 데리고 나가기가 버거웠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선영 씨의 딸이 캠핑을 가고 싶다고 조르는 걸 듣게 되었고 우리 아이들도 같은 말을 하길래 같이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 함께 간 캠핑에서 저는 선영 씨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텐트도 능숙하게 치고 캠핑 요리도 척척 해내는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였죠. 무엇보다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애들아, 이리 와봐. 모닥불 피우는 거 알려줄게. 와, 빠빠. 이거 봐요. 제가 막대기로 불 지피는 거 배웠어요. 진짜 잘하네. 우리 은서가 캠핑 전문가 되겠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대화하는 모습, 칭찬 한마디도 진심을 담아 해주는 모습, 그동안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모닥불 앞에서 선영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아픔과 두려움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죠. 사실 저 많이 두려웠어요.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신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날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처음에 선영 씨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게 혹시 복수심 때문은 아닐까요? 게다가 아이들도 있고. 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선영 씨를 좋아하게 됐어요. 선영 씨는 시간을 달라고 했고 저는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더욱 신중하게 서로를 알아갔죠. 아이들의 반응도 살펴보고 우리의 감정도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연인이 된 후에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특히 더 조심했죠. 서서히 아이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빠, 선영 이모랑 결혼하면 은서랑 진우랑 우리 가족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되는 건데 내 생각은 어때? 좋아요. 은서랑은 이미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 거려?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안도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선영 씨의 전세 보증금과 제 돈을 합쳐 하남에 있는 큰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5 식구가 한 가족이 된 것 같아 행복합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양육 방식을 조율하는 것부터 경제적인 부분까지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많았죠. 하지만 우리는 늘 대화로 해결했습니다. 오늘 은서가 진우한테 또 시비를 걸었대요. 그래요? 제가 은서랑 이야기해 볼게요. 근데 애들이 크면서 서로 부딪히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진 말자고요. 그렇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새로운 가족으로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서로를 오빠, 누나, 동생이라고 부르며 친남매처럼 지냈고 가끔은 선영 씨를 엄마라고 부를 때도 있었죠. 저도 선영 씨의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대했고 그들도 저를 친근하게 따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최형규한테서 전화가 온 거죠. 너 우리 와이프랑 같이 살고 있냐?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은 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빨리 대답하라고 다그치더군요. 그래서 저는 만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더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 씨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최영규가 선영 씨한테도 전화를 했다는 거였죠. 자기 딸이 있는데 어떻게 남자랑 동거를 하냐며 비난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헤어지지 않으면 양육비를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네요. 더 어이없는 건 앞으로 면접 교섭 제대로 할 테니까 살고 있는 집 주소 알려달라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양육비만 겨우 보내고 딸 얼굴도 제대로 안 비추던 사람이 갑자기 이러는 게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번에는 전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야, 애들은 잘 지내고 있지? 당신은 요즘 어때? 자기가 힘든 일이 있어서 한동안 면접 교섭을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제대로 하고 싶다는 거였죠. 3년 동안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안 보던 사람이 갑자기 이러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전처의 SNS를 확인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영규와 전처가 헤어진 흔적들이 보이더군요. 서로의 사진들이 다 지워져 있었고 전처의 게시물에는 이별을 암시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들끼리 뜨겁게 연애할 때는 자식들 생각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헤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자식이 보고 싶어진 모양입니다. 특히 최영규의 경우 선영 씨가 저와 행복하게 지내는 걸 알게 되자 마음이 틀어진 것 같았죠. 저는 절대로 전처가 아이들을 만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선영 씨를 진정한 엄마처럼 따르고 있고 우리는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전처가 끼어들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할 게 뻔하니까요. 선영 씨의 딸도 요즘 저를 많이 따릅니다. 아빠라고 부르진 않지만 학교 행사 때 꼭 저를 불러주고 싶어 하고 고민이 있을 때면 저한테 상담을 하곤 하죠. 이제야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데 최형규가 이걸 망치려 하는 것 같아 너무 걱정됩니다. 특히 걱정되는 건 전처의 면접 교섭 요구입니다. 법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권리지만 3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아이들을 보겠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도 걱정되고요. 아빠, 엄마가 보고 싶다고 연락 왔어요? 응, 그런데 내 생각은 어때?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선영이 이모가 엄마 같은데. 아이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는 아이들의 마음에 또 다시 혼란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선영 씨도 최형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불안해하고 있고요. 여보, 혹시 우리가 너무 빨리 동거를 시작한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했잖아요. 그래도 애들 때문에 걱정이에요. 사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가족으로서의 신뢰와 사랑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전처와 최영규가 자신들의 불륜과 이기적인 선택으로 깨뜨린 가정을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다시 만들어 왔으니까요. 이 둘이 저희가 겨우 이루어낸 평화로운 가정에 또다시 균열을 주는 건 절대로 용납 못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처와 상간남은 정말 염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들 연애를 할 때는 자식들한테 관심도 없더니 전 배우자들이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리고 있으니 이제 와서 기웃거리는 모습이 참 역겹습니다. 글쓴이가 어떻게 해야지 속이 시원한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구독자님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른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